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미온적인 소강 상태에 들어갔고, 그리고 괜찮은 알트코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지금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현재 추세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아는 동생하고 어저께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을 3만 원대에서 매도하신 분들이 다수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 자체가. 그래서 한참 이제 밑에 가격에서 이제 폭락하기를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15,000달러대? 여기서 이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XRP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에는 400원? 요 정도 선에서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내가 선택한 거고, 만약에 실제로 조정이 들어가서 거기까지 가면은 다행인 거고, 아니어서 그냥 이 상황에서, 소강 상태가 지난 상황에서 또 한 번에 이제 전체적인 범핑이 일어나면 그때는 할 수 없는 거죠. 다 개인의 선택이었으니까. 근데 일단 우 블록체인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중국 채굴업계 거물 포우 기반 이더리움 하드포크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근데 여기 1번 사항, 2번 사항, 3번 사항이 있는데, 비트메인이 전 세계 채굴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성능 A식 채굴기를 생산한다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다들 아실 거고, 비트메인과 엔트풀에 관한 어떤 그 구조적인 관계를 제가 언급드렸고, 비트메인과 디지털 커런시 그룹, 비트메인과 그레이스케일이, 비트메인과 파운더리가 무슨 관계인지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전 세계 가장 큰 채굴 괴물은 해시레이트가 이더리움 클래식 네트워크로 이전하기를 원한다. 방향성을 제안했다. 요 관점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저한테 이더리움 클래식 코리아에서 저한테 제안을 주셨었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메일을 주셨었는데, 제가 메일을 찾아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제가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번호가 상실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으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코리아 그 관계자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할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제가 메일을 밑에다 이제 붙일 거니까, 저한테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코리아 관계자는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저는 이제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세적인 거는 여러분들도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0.618 피보나치 라인에 근접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다음에 75달러 가능성을 높인다. 근데 이거를 돌파를 한다면 9만 원으로, 9만 원대까지, 10만 원 넘지 못하는 9만 원대까지 돌파할 거고, 만약에 여기서 맞고 지속적으로 쭉쭉쭉쭉 떨어지면 15,000달러, 그러니까 15,0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두 가지 방향성이 아주 극단적인 양방향성이죠. 완전히 진짜 극단적인 양방향성.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네요. 근데 저는 쭉 이제 비탈릭 부텔린이 과연 8월 초니까 이제 일본부터 먼저 가죠. 그 다음에 이제 8월 5일부로 한국에 와서 과연 컨퍼런스에서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거를 좀 지켜보고 9월에 실제로 어떻게 이 포스가 진행되는지 거기까지 좀 관찰해 보는 게,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PC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예측치가 6.8이었고, 그랬는데 실제로 6.8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에 안도감을 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예측치대로 나왔기 때문에 다우존스 자스 S&P 500 지수가 상승해서 마감이 있었어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거하게 상승이 있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달러 인덱스가 쭉 많이 하락을 했어요. PCE 지수가 이렇게 나와서 이 여파가 사실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로 따졌을 때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1313원 언저리까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1300
6원. 예, 그래서 전일 종가가 1296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저쨌거나 강달러가 미온적으로 계속 약해지고 있다. 지금 현재 스탠스를 저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블록웍스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찰스 수압이라고 미국에서 7번째 정도 이제 순위에 들어가는 금융 그룹이 있거든요. 은행이라고 그냥 칭할게요. 여기서 8트릴리언만큼의 가치가 있는 크립토 ETF를 뉴욕 증권시장에 다음 주에 상장시킨다. 이 진짜 큰 뉴스거든요. 근데 이 8트릴리언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긴 하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하고 견주어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지는 금액이긴 해요. 근데 어쨌건 메이저 은행권이 이런 식으로 크립토와 관련된 ETF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킨다. 어느 정도 미국 정부의 용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찰스 수압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객 자산이 8조 5천억 달러가 넘는 미국에서 7번째로 큰 은행 정도입니다. 자, 작은 은행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동네 중소은행 정도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어요. 전반적인 산업액원에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탑 10에서 메타가 밀려났어요. 메타가 쭉 밀려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히려 유나이티드 헬스나 존슨앤존스, 그러니까 내구재 같은 것들이 지금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상승 반열에 4계단, 8계단 상승 뭐 이렇게 됐고, 메타 같은 경우 지금 쭉 밀려났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메타는 VR 관련해서 완전히 그 회사 자체를 다 완전히 바꿔버렸죠. 시스템 자체를. 그 연구원 3,000명이나 되는 연구원들이 가상현실하고 관련돼서 이제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사실 메타는 가상자산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연동시키기 위한 뭐 지갑도 이제 파일럿 테스트를 제가 기억하기에는 10월 달까지 마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건 10월 달에 공식적으로 메타에서 오큘러스 퀘스트 2 프로, 그러니까 프로젝트 캠브리아라는 VR 기기를 시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메타사가 VR 기기를 그 시점에 시판을 하고 또 때마침 하반기 4분기로 들어가면서 원숭이 두창이라든가 제2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하면 또다시 전 세계 정부는 다시 대중들을 이렇게 좀 약간 실내로 들어가게 이렇게 겨울 쪽으로 가면서 몰아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 정도가 되면 메타사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뭐 이런 주식들이 눈에 띄는 아마 반등이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코로나가 이렇게 막 창궐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규제받고 이러면 좋지는 않은 거죠. 근데 어쨌건 산업의 패러다임이 그렇다는 거죠.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투자는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만약의 경우에 이제 시나리오를 전 말씀드린 거고, 이더리움 클래식의 해시레이트가 31.74. 여기 보면은, 그래서 원래 보통은 25 원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었어요. 되게 장기간에. 근데 요 근래 들어서 31.74까지 올라갔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 아미들이 요즘에 뭐 난리가 났죠. 다른 코인들보다 상승세가 많이 짙었으니까 오히려 이더리움보다 뭐 하반기 가장 메인 주인이 돼야 될 이더리움보다 상승세가 더 짙었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러네요. 그 반사 이익을 실제로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 위에 계신 분이 팟캐스트를 많이 진행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 금융 파이낸스가 크립토하고 연결해서 규제가 되면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양날의 검과 같은 어떤 그런 거에 관한 그 정의를 내렸는데, 베리 실버트가 이 내용을 보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라인을 따라서 프라이버시 코인은 결국 태양 아래에서 하루를 보내게 될 거다. 뭔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호라이젠이나 지캐시를 칭하는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여기 대놓고 이니셜을 언급을 안 했지만, 그래서 저도 생각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베리 실버트가 일관성 있게 주장을 피고 있죠.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자, 그래서 지나가는 김에 이제 눈에 떠서 말씀드리는 거고, 시카고 PMI 7월에도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며 거의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조업 지수죠. 제조업 지수. 제조업이 땅바닥에 뚝 떨어졌다. 공장 활동 지수는 52.1로 자 떨어졌다. 지난번에 55였는데 52.1로 떨어졌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경기가 디플레이션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디플레이션이다. 경기가 약세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연준에서 제롬 펄 연준 의장이 금리 상승해야 돼라고 계속 강하게 주장을 필 수 있을까요, 과연? 자, 그걸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한마디 또 오늘 새벽에 올렸어요.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이클이 조금 좀 급등을 하면서 계좌가 조금 불어나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뭐 기쁜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부러 찾아서 제가 막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 제가 그냥 트위터를 쓱쓱 보다 보니까 이제 눈에 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쓱 지나가다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한 5일 전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영상에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어떤 그 연설 자리에서 CFTC 위원장이 기조 연설을 했다. 이거 의미심장한 일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냐. 연결 지어서 저한테 이제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근데 연결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되게 이런 상황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미세한 퍼즐 조각이 다 연결을 시키면 거대한 하나의 그림이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는 커다란 방향성을 취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일관성을 전 중시해요. 소프트뱅크, 뭐 베리 실버트, 뭐 CFTC 위원장, 브루킹스 연구소, 뭐 그레이스케일, 뭐 하여튼 이렇게 쭉 일련의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이제 한마디를 쭉 남기는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래서 지분 증명으로 병합이 되면 채굴자들이 해시파워를 이더리움 클래식 네트워크로 마이그레이션하게 할 수 있다는 추측에 의해 촉발된 것 같다. 그래서 상승이 있었던 것 같다. 뭐 흔히 다들 알고 있는 그 설명을 덧붙여서 레포트를 하나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트윗상에서 보셔가지고 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포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더리움 클래식 네트워크는 이더리움의 해시파워를 받기에 좋은 후보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이제 비탈릭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인용해서 얘기가 있었고 여기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러나 채굴자들이 어딘가로 이전해야 할 거다. 결국에는 그래서 채굴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의 전환은 점진적인 과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굴자가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쪽으로 안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도 이제 말씀드리는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구독자가 되게 많으신데 말 안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뭐 이렇게 근데 본인은 모르겠다.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언급을 하지만 본인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존중합니다. 말을 안 바꾸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좋다고 얘기 안 하죠. 그런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 안 바꾸는 분석자. 저는 존중합니다. 어떤 분들인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말 바꾸는 급작스럽게 하루 새에 말 바꾸는 사람들 절대로 그런 사람들 조심하시고 말 안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분들 다 존중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딱 칭하진 않겠지만 어쨌건 존중해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과거에 51%의 공격에 시달렸다. 3번의 해킹 사태가 있었어요. 해시레이트가 증가하면 네트워크 보안이 강화되어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거다. 이거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에요. 30일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30 언저리에서 상하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강하다고는 볼 수 없어. 그러나 네트워크 구축에서 해시레이트가 이쪽으로 많이 넘어와서 쭉쭉쭉쭉 만약에 진짜 성장한다. 그러면 보안에서 강해질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면 많은 D앱들이 이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를 그레이스케일도 본격적으로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성으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 간의 수익성 축소를 감안할 때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로의 전환은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는 일부 채굴자에게는 실행 가능하고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지어졌어요. 이 레포트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건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한번 이 레포트를 발간을 했다. 대중들이 보기 쉽게 위해서. 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물론, 이더리움과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뭐, 가지고, 있은 지 이제 상당히 오래됐는데, 비트코인은 4년에 한 번씩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채굴량이 반씩 줄어들죠. 25개에서 12.5개로, 그리고 6.25개로, 3.125개, 그리고 향후 2028년에는 1.5625개로 줄어들어요. 점점 50%씩 줄어드니까. 이 친구는 그래서 쭉 보면은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반감기가. 그러니까 매 4년마다 이벤트가 있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이더리움은 포에서 포스로 넘어가면 이거는 단 한 번이에요. 일생에 단 한 번.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크립토 역사상. 그것도 비탈릭 부텔린이라는 초기 개발자가 살아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그 프로젝트가 한 번에 포스로 전향되는 거,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사실은. 비트코인 반감기는 4년마다 여러 번이 있지만 이런 거를 이제 관가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실제로 막 9월달 가서 또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또 이게 미뤄질지, 그거를 지금 단언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만약에 진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아마 우리가 예상하는 거대로 이더리움을 위시한 알트코인의 상승장과 이더리움 클래식의 해시레이트의 거대한 폭발로서 많은 일들이 아마 하반기에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텔리움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